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세상에 반복해서 이야기가 돌고 도는 기묘한 괴담들. 스토커. 일본의 인기 많은 유부남 가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인기가 많은 가수라도 팬이 많으면 안티도 많은 법이지요. 그 역시 그랬다고 해요. 하루는 그가 모처럼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30일 후에 당신의 가족이 위험해 라는 말이 들리고 전화는 바로 끊어졌어요. 그는 안티팬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30일이 가까워질수록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커다란 개 한 마리를 분양받아 왔어요. 만약 위험이 닥치면 주인의 손을 깨물고 안전하다면 주인의 손을 핥게 하는 훈련을 받은 개였어요. 그 개 덕분에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며칠 후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정전이 일어났죠. 그는 너무나 당황했지만 개를 옆에 불러 명령을 했어요. 개는 그의 손을 핥았고 그는 안심하며 불이 들어오자마자 주위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그의 예상과는 다르게 아내는 갈기갈기 칼에 베어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개를 원망했지만 개가 잘못한 일이 아니라 생각하여 계속 키우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내의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아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또 한 번의 정전이 일어났고 그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개는 여전히 가수의 손을 핥기만 했어요. 그는 반신반의했지만 일단 안심하고 불이 켜지자마자 아들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아들 역시 이미 죽어 있었고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고 분노가 일어나 그 자리에서 개를 죽이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도 정신적인 충격으로 방황하며 인기 스타 자리에서도 자연히 물러나버리게 되었고 그는 가수 생활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예전에 가족이 위험하다며 전화를 걸었던 그 안티팬의 목소리였어요. 수화기에서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어요. 굳이 당신의 개만이 당신의 손을 핥으란 법은 없어. 창문. 지금은 재개발 중이라 다시 짓고 있지만 당시 부모님께서 처음으로 장만하신 집으로 이사가서 겪은 일입니다. 저희 집은 3층 빌라로 저희 가족이 사는 곳은 1층이었어요. 제 방은 현관문 바로 왼쪽 방이었는데 작은 창문이 있는 벽 쪽으로 침대를 두었죠. 그 창문은 고장이 난 것인지 한 번에 열리지 않았고 몇 번에 걸쳐 힘을 줘야 겨우겨우 열렸어요. 게다가 다 닫히지도 않아서 손을 옆으로 눕히면 들어갈 정도의 틈을 항상 남겼어요. 그때가 아마 겨울이라고 기억해요.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늦게 오시는 일이 많았어요. 그날도 혼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늦게까지 보다가 제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어요. 저는 항상 깊이 잠들지 못하고 선잠을 자곤 했는데 꼭 자다가 깨면 이상하게도 가위에 눌렸어요. 그날은 특히 바람이 많이 불어 바람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에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창문이 흔들리는 게 아니었어요. 눈동자를 돌려 쳐다본 창문은 누군가 그 작은 틈에 손을 넣고 미친 듯이 흔들며 그 작은 창문을 열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몸은 움직여지지 않고 눈도 감기지 않아서 그대로 그 상황을 보기만 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창문을 미친 듯이 흔들었고 창문이 거의 다 열리자 팔이 들어오고 얼굴이 보였어요. 흰자가 보이지 않은 검은 눈을 한 여자가 머리를 산발한 채 저를 쳐다보며 입을 찢어져라 웃으며 방 안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어요. 기절이라도 하면 좋았을 텐데 몸도 움직여지지 않고 그 여자가 기어들어오는 것을 계속 봐야 했어요. 그 여자는 창문을 빠져 나와 제 침대 위로 기어 올라왔고 그 여자는 검은 눈동자로 저를 쳐다보며 제가 눈을 깜빡일 때마다 무표정과 활짝 웃는 얼굴을 반복했어요. 순간적으로 힘을 주어 눈을 감고 손끝에 힘을 주니 가위는 풀리게 되었고 주위를 살피니 제 방에는 저 혼자였어요. 게다가 다음날 아침이었고요. 그 여자는 아무래도 꿈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방에 혼자 있으니 다시 한번 그 여자가 생각나서 소름이 돋아 안방에 계시는 부모님께 가려고 몸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침대에서 나오려는데 제 옆자리에 누군가 누웠다가 간 것처럼 움푹 파인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게다가 잘 열리지도 않는 그 창문도 열려 있었고요. 그 후로는 부모님이 늦게 오실 때 거실에서 자곤 했던 기억이 나요. 종이약. 서로 다른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지만 친하게 지내는 중학교 동창이 있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입원을 해서 문병을 가게 되었어요. 평소 건강했던 친구라 조금 놀라기는 했어요. 병실에 가니 친구는 자고 있었고 깨우기도 뭐해서 기다리기로 했죠. 머리맡을 보니 100마리 정도의 종이약이 매달려 있었어요.
가까이 보니 반 친구들이 보냄이라고 써져 있더군요. 워낙 부침성이 좋고 활발한 친구라서 고등학교 가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 모습에 조금 시샘이 나기도 했지만 웃음도 나왔죠. 손으로 만져보려고 하는데 두 마리가 떨어졌어요. 친구에게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길까봐 당황해서 급히 주웠어요. 종이약을 줍는데 종이약 속에 무슨 글씨가 보였어요. 궁금하기도 해서 펼쳐서 열어보았어요. 두 마리 모두 쓰여있는 그 글에 저는 서둘러 그 종이약들을 모두 떼어버렸습니다. 죽어. 두 번째 이야기, 할머니요 형.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박 일정으로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날 밤은 토호쿠의 어느 여관에서 묵고 둘째 날은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작은 별장에서 자기로 했어요. 별장을 살 무렵에는 할머니가 살아계셔서 할머니를 별장에 모셨었죠. 그렇기에 할머니가 쓰시던 일본식 방도 있어 거기를 침실로 삼아 자기로 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옆에서 자고 있어야 할 친구가 보이지 않았어요. 방에서 나와보니 친구는 부엌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친구는 내가 일어난 걸 보고는 나오면 나온다고 최소한 말은 해줘야 할 거 아냐 라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을 하고 소리쳤어요. 잠이 막 깬 터라 틀림없이 벌레 이야기를 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벌레? 약을 친다고 쳤는데 나왔나 보네. 거기 스프레이 있는데 그거 쓰지 그랬냐. 그랬더니 오히려 화를 냈어요. 그거 말고 귀신. 친구의 말에 따르면 한밤중에 누가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 눈을 떴다고 해요. 그런데 몸이 움직이질 않고 웬 할머니가 자기 얼굴 바로 옆에서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 이름은 A가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는 자신은 A가 아니고 K라고 호소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밤새도록 불러댔다는 거예요. A라는 이름은 우리 형 이름이었어요. 실은 10여 년 전 그 친구와 만나기도 전에 이미 죽은 형. 바다에 갔다 사고로 익사했는데 하필 그 무렵 할머니가 건강이 악화되어 입원해 계셨었어요. 할머니에게는 충격을 받으실까봐 형의 죽음을 숨겼는데 결국 할머니는 건강을 되찾지 못하고 그대로 세상을 떠나셨죠. 혹시 할머니는 내가 나랑 비슷한 또래를 데려왔으니 그게 형이라고 착각하셨던 걸까요? 그렇다면 할머니는 죽어서도 아직 형을 만나지 못했다는 걸까요? 나는 그게 못내 슬펐어요. 세 번째 이야기, 귀가 안 들리는 아저씨. 이비인 후과 의사인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병원에 귀가 안 좋은 아저씨가 찾아왔더랍니다. 진찰을 해보니 한쪽 고막이 찢어져 있었어요. 그것도 상처가 심해 화농이 지고 고름이 고여 있었어요. 반대편 귀는 원래 들리지 않는 듯 남자는 꽤 부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바로 치료하려 했지만 갑자기 같이 온 아줌마가 장애인이라고 인정하라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선 치료를 해야죠. 치료한 다음 여전히 청력에 문제가 있으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아줌마는 장애인이라고 인정하라고 떠들 뿐이었어요. 아저씨의 상태가 어떤지 나을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한마디 묻지도 않고 끝내는 미친 의사라고 욕까지 먹고 당신 같은 의사는 의사도 아니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지경에 이르렀죠. 어찌할 도리가 없어 결국 병원 사무장이 나와 같이 설득했다고 해요. 사무장을 부르러 갈 때 아저씨는 모기만한 목소리로 미안하다라고 말했어요. 괴로운 듯한 얼굴이었어요. 결국 상처는 치료하게 되었지만 아저씨도 아줌마도 그 후로 병원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고 해요. 병원에서는 아저씨의 귀를 아줌마가 상처낸 것은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낚시괴담. 고기가 많았던 시절에야 그렇게 위험한 데를 갈 이유가 있나요? 그저 동네 포구 앞 방파제만 가도 팔뚝만한 감성돔을 낚아 올릴 수 있다면 배값 싹깝게 멀리 있는 무인도에 뭐하러 가겠어요. 다 고기가 없어지니까 점점 더 멀리, 점점 더 위험한 곳까지 쫓아가는 거죠. 어떤 포인트는 심지어 사리 때 밀물 들어오면 물에 잠겨버리는 곳도 있다고 해요. 만약 태워다 준 배가 제때 안 들어오면 꼬르륵이지 뭐. 그런 곳 말고도 해안과 멀리 떨어진 곳이니 갑자기 너울 파도라도 한 번 오면 쓸려나가기 십상이라. 어떤 사람은 바위에다가 앵커까지 박아서 안전 로프를 맸어 허리에 걸고 하기도 해요. 보통은 수면에서 한참 위쪽에 자리를 잡아서 그런 일은 좀 드물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낚시꾼들은 위험은 아랑곳하지 않고 좀 더 큰 녀석, 좀 더 잘생긴 녀석을 낚기 위해 점점 더 험한 곳에 포인트를 개척하고자 하죠. 실제로도 고기는 점점 더 줄어드니까요. 유명한 갯바위 포인트에 잠수부들이 들어가 보면 완전 개판이지 뭐.
낚시줄에 바늘에 봉돌에 온갖 쓰레기로 도배가 되어 있고 갯바위 위에는 쓰다 남은 미끼, 먹고 버린 음식 찌꺼기, 온갖 쓰레기들, 잡아서 버린 물고기 시체들이 널브러져서 썩어가기도 하고요. 그 상황에서도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좁은 공간이 되는 포인트에 들어가서 텐트까지 튼튼히 쳐놓고 일주일 이상, 심한 경우는 몇 달씩 진치고 눌러 앉아서 낚시를 하는 거의 미친 인간들이 있어요. 근처 포인트에 낚시꾼들 데려다주는 배들이 정기적으로 들러서 식수하고 식료품들을 공급해주는 거죠. 장박꾼이라고도 하고요. 원래는 이런 행위는 불법이에요. 낚시꾼들은 나갈 때 신고해야 되고 들어온 것도 확인하거든요. 사고 방지 차원에서요. 그런데 그렇게 바다 한가운데 무인도에 눌러 앉아있는 걸 경찰이 허용을 하나요? 그래도 뭐 그 동네 선장들 잘 알고 그러면 그냥 슬그머니 가서 자리 잡고 있으면 이 사람이 한 달을 있는 건지 어제 온 사람인지 알게 뭐야. 우연히 그런 사람 근처 포인트에 가게 되어서 텐트를 들여다보면 이건 인간의 원초적인 향내가 그윽하게 풍겨 나오곤 해요. 거기다가 텐트 뒤 나뭇가지에 줄을 매서 잡았던 고기들을 빼갈라 건조시키는 향까지 섞여서 아주 끝내줘요. 그런 건 낚시꾼들에게는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야. 단지 그 텐트 뒤 줄에 걸려있는 감성돔의 사이즈가 50을 넘는다는 사실에 감동을 먹을 뿐이지요. 그것도 열댓 마리씩이나요. 바로 그날 나는 완도 쪽에 잘 아는 낚시점에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갔었어요. 잘생긴 감성돔 한 마리 잡아보겠다고요. 낚시점에서 미끼도 챙기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내가 갈 포인트를 고르고 있는데 낚시점에 있는 뒷방에 사람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어디 아픈 것처럼 끙끙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혹시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주인 표정이 어두워요. 내가 할 준비 다 끝내고 배 기다리는 동안 할 일도 없던 나는 궁금해져서 캐물어봤죠. 장박 전문으로 다니는 50줄 들어선 아저씨였는데 나도 한두 차례는 만나서 소주 한 잔 정도는 했던 아저씨더라고요. 근데 왜 낚시점 뒷방에서 끙끙거리고 있는지 이상해서 들어가 봤어요. 그때 난 30도 안 된 젊은 초짜 낚시꾼이었고 그 사람은 극강 레벨의 고수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들어가 봤더니 두 눈은 움푹 들어가 있고 정신이 반쯤은 나간 것처럼 맛이 갔더라고요. 난 이 사람이 술판을 좀 심하게 버렸나 싶어서 아저씨 어디 아프세요? 하고 물어보면서 방에 들어가 옆에 앉는데 이 사람이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끙끙거리고 있어요. 아니, 끙끙거리는 것뿐 아니라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물론 날 알아보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나와서 주인한테 물어봤죠. 저 아저씨 왜 저러고 있냐고. 어디 아프면 병원을 가든가 해야지 왜 남 장사하는 집에서 저러냐고. 일주일째 저러고 있다는 거야. 자주 가던 포인트에서 한두 주 정도 있었는데 지난 월요일 아침에 물 가져다 주려고 갔더니 미친 사람 꼴을 해서 텐트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배에 타더라는 거지. 그래서 태우고 나왔더니 뭐가 그리 무서운지 무섭다고 벌벌 떨면서 방에 처박혀서 술만 퍼마시고 집에 갈 생각도 안 한대요.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집에 가봐야 아무도 없어. 돈이야 많지만 말야. 궁금해지잖아. 하지만 난 뭐 조금만 있다가 배 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남 얘기를 더 물어봐야 의미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덮고 폭으로 나갔지.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해경이 낚시배 일제 단속을 하는데 하필이면 내가 탈 배를 몰고 나갈 선장이 뭔가 잘못되어서 걸렸다는 거야. 타고 나갈 배도 없고 나 말고도 허탕친 낚시꾼들은 다들 씨바거리고 낚시점 주인은 또 나름대로 선장한테 욕하면서 싸움이 났어. 결국 포기하고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고 난 어차피 오늘 돌아가봐야 일정 비어서 할 일도 없으니 술이나 한 잔 먹고 자고 가야겠다 싶어서 가게로 돌아온 거지. 나 말고도 평소 안면이 있던 40대 아저씨 낚시꾼하고 같이 가게로 돌아오면서 안주거리하고 술도 좀 사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가게에서 판을 벌리려고 그러는데 아까 그 수상한 장박꾼이 슬그머니 나와서 옆에 앉더군요. 냄새를 풀풀 풍기긴 했지만 아까보다는 한결 정신이 돌아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기가 시작된 거야. 도대체 뭔 일이냐고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 밤 이 아저씨는 어지간한 초짜 낚시꾼들은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도 짬밥에 밀려서 못 들어가는 특급 포인트에 이미 2주 동안이나 자리 잡고 씨알 좋은 가을 고기들을 싹쓸이하고 있던 거지. 비록 그날 날씨는 별로고 파도가 높아서 힘들긴 했지만 날은 음력 20닷새니까 물살도 적절하고 낮에 하루 종일 입질도 좋고 해서 두둑하니 고기를 건져놨는데
저녁때가 되면서 점점 더 날씨도 나빠지고 해서 밤낚시는 포기하고 텐트 안에 들어앉아 술을 먹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달도 아직 안 뜬 초저녁인데 발 아래 직벽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 거지. 상갱이가 지나가나 싶어서 내려다봤더니 글쎄 수심십여 미터 되는 그 바닷물 위로 사람들 서너 명이 두렁거리면서 걸어가더라는 거야. 남쪽 방향으로. 그래서 기겁을 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까 서너 명도 아니라는 거야. 바람은 불고 파도는 치고 구름은 잔뜩 끼었는데 그 구름 틈바구니로 희끄무레하게 비치는 별빛으로 보니 바다 위로 여기저기 서너 명씩 해서 못해도 1~200명은 넘을 사람들이 어떤 놈은 씩씩하게 어떤 놈은 허우적허우적 어떤 놈은 마지못해 자꾸 돌아보면서 서로 손잡고 가는 부부 같아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야. 별빛 비치는 바다의 물결은 출렁거리는데 그 깊은 물 위로 사람들이 삼삼오오 뭉쳐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진 거지. 기절할 노릇이지. 순간 무섭기보다는 그냥 내가 오랫동안 혼자 있어서 꿈을 꾸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꿈을 깨려고 자기 뺨을 때리면서 헛기침을 크게 한번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깨라는 꿈은 안 깨고 오히려 바로 발 아래 물 위로 걸어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쓱 들어서 자기가 있는 텐트를 올려다보더니 휘적휘적 절벽을 기어 올라오더라는 거야. 그때 마주친 눈빛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며 욕하더군요. 이건 진짜 기절초풍할 일이죠. 사람 아무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바위섬 중턱에 텐트 치고 앉아있는데 그 깊은 바닷물 위로 걸어가던 사람들이 기침 소리 듣고 나를 보더니 바위 절벽을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도망갈 데도 없어. 숨을 데도 없어. 그저 텐트 입구 지퍼를 올려서 잠그고는 침낭 속에 머리 박고 엎드려 버린 거지. 그러고 있으니 잠시 후 텐트를 쓱쓱 소리나게 쓰다듬으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같이 가자. 팔다리는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고 식은땀은 비오듯 쏟아지는데 온몸에는 한기가 느껴지고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침낭 속에 대가리 쳐박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만 반복했다는 거야. 얼마 동안을 그러고 있다 보니 어느새 기절을 한 것 같은데 깨어보니 해가 뜨고 있더라는 거지. 조심스럽게 텐트를 열고 보니 날씨는 맑게 개었고 바람은 잔잔하니 물결도 가라앉았고 저 멀리 동쪽으로 붉은 해가 솟아오르고 있고 이제 살았구나 싶었다는 거야. 그래서 힘을 내서 짐 정리해서 도망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고 정신도 못 차리겠고 해서 남아있던 소주로 대병 나발을 불면서 배가 오기만 기다리다가 선장에게 두말없이 태워달라고 해서 장비고 텐트고 다 내팽개치고 배 타고 무트로 나온 거지. 나와서도 눈만 감으면 같이 가자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잠도 못 자겠고 술만 디립다 퍼먹고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그러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직도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얘기를 듣는 동안 어느새 낚시점 주인도 옆에 와 있더라고. 얘기가 끝나니까 주인이 덧붙이기를 자기는 뭣도 모르고 이 사람 내려놓고 다음 차수에 배 몰고 나가서 그래도 단골이라고. 이 사람 텐트고 장비고 다 챙겨다가 가져다 뒀는데 영 깨름칙하더라는 거지. 당연하지. 우리도 이 얘기를 헛소리라고 웃어 넘길 수가 없었거든. 왜냐면 주인하고 나 그리고 같이 있던 또 다른 낚시꾼 이 셋 모두 이게 무슨 일인지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귀신들하고 사이좋게 바다 위를 걸어서 어디로 갈 뻔한 그날. 그날이 바로 1993년 10월 10일 일요일 서해위도를 출발해서 격포로 오던 페리오가 침몰해서 292명이 사망한 그날이에요. 거기다가 사고 와중에 44명을 구조해낸 사람도 바로 근처에서 낚시하던 낚시배 선장이었고 그 외에 생존자들 중 상당수도 낚시꾼이었어요. 낚시꾼들 복장을 봐. 구명조끼를 항상 입고 있거든. 억울했을까? 그래서 낚시꾼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그랬던 걸까? 비록 위도보다는 한참 남쪽인 곳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나무로 걸어서 어디로 가고 있던 걸까? 다섯 번째 이야기, 어두운 밤의 정체. 어느 날 밤, 대학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캠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텐트와 캠핑 장비를 챙겨 출발했어요. 도착한 캠핑장은 생각보다 어두웠고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텐트를 치고 캠프파이어를 준비하며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숲속의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벌레 소리,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동물의 울음소리가 어우러져 이상한 기운을 느끼게 했죠.
그때 갑자기 한 친구가 저기 뭔가 이상한 게 보여 라고 외쳤습니다. 모두 그쪽을 바라보니 나무들 사이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호기심에 그 빛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나아가자 빛이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오래된 폐가를 발견했습니다. 폐가는 매우 낡아 보였고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폐가에 들어가 보기로 결정한 우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곳곳에 낡은 가구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손전등을 들고 집안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마다 돌아다니던 중 한 친구가 여기 이쪽에 이상한 방이 있어 라고 외쳤습니다. 모두 그 친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보니 작은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은 다른 문들보다 훨씬 작고 낡아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그 문을 열어보니 좁고 긴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은 매우 어두웠고 벽에는 낡은 촛대들이 박혀 있었어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공기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드디어 계단의 끝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작은 방에 도착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여러 개의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상자 하나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오래된 책들과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상자를 열어보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중 한 상자에서 우리는 이상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은 매우 오래된 것으로 보였고 손글씨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우리는 그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에는 이 집에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상한 소리와 환영에 시달린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그림자에 쫓겼고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그의 일기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고 결국 그는 그 환영들에 의해 미쳐버린 듯한 내용으로 끝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기장의 내용을 읽으면서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 안에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 문 쪽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서둘러 방을 빠져나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폐가를 벗어나 캠프장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 우리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산으로 캠핑을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그 폐가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우리는 그 폐가에 대한 기록을 찾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집은 오랜 세월 전에 지어진 집으로 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은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되었고 그 이후로 그 집은 버려졌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귀신의 집이라고 부르며 그곳에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그 기록을 읽으며 우리가 겪었던 일이 단순한 환상이나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폐가는 정말로 이상한 기운이 감도는 장소였고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호기심은 그 집의 비밀을 풀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곳에 다시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집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모아 마을 당국에 알렸습니다. 마을 당국은 그 집을 조사하기로 했고 우리는 더 이상 그 집에 대해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산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겪었던 일들은 오랫동안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어두운 밤의 정체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공포로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6번째 이야기, 깊은 산속의 비밀. 몇 년 전 친구들과 함께 한적한 산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고 싶어 조용한 곳을 찾던 중 한 친구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작은 마을을 제안했어요. 마을 이름은 청정리였고 이름처럼 맑고 깨끗한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도심을 떠나 차를 타고 몇 시간 동안 산길을 따라 이동했어요. 도착했을 때 마을은 정말 그림 같은 곳이었어요.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주변에는 푸른 산과 맑은 계곡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할머니는 우리에게 마을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청정리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고 했어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에는 금지된 숲이 있는데 절대로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그저 미신이겠거니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을 빌려 숙소로 사용했습니다. 집은 매우 아늑하고 따뜻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환대해 주었고 저녁 식사로 맛있는 전통 음식을 대접해 주셨어요. 우리는 산골 마을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따뜻함에 감동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우리는 각자 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산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며 산책을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러다 문득 우리는 금지된 숲이 궁금해졌습니다. 전날 할머니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친구들 중 한 명이 제안했어요. 우리 금지된 숲 한번 가볼까? 얼마나 무서운지 확인해보자. 우리는 호기심에 이끌려 금지된 숲을 찾아 나섰습니다. 숲 입구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다른 숲과는 다르게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나무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숲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숲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고 길을 잃을 것 같은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숲을 탐험하던 중 우리는 오래된 폐가를 발견했습니다. 폐가는 매우 낡아 보였고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폐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곳곳에 낡은 가구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손전등을 들고 집안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여기 뭔가 이상한 게 있어 라고 외쳤습니다. 모두 그 친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보니 작은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은 다른 문들보다 훨씬 작고 낡아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그 문을 열어보니 좁고 긴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은 매우 어두웠고 벽에는 낡은 촛대들이 박혀 있었어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공기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드디어 계단의 끝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작은 방에 도착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여러 개의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상자 하나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오래된 책들과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상자를 열어보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중 한 상자에서 우리는 이상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은 매우 오래된 것으로 보였고 손글씨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우리는 그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에는 이 집에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상한 소리와 환영에 시달린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그림자에 쫓겼고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그의 일기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고 결국 그는 그 환영들에 의해 미쳐버린 듯한 내용으로 끝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기장의 내용을 읽으면서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 안에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 문 쪽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서둘러 방을 빠져나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폐가를 벗어나 캠프장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 우리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폐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려했고 우리가 그곳에 갔다는 것을 듣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집은 저주받은 곳이라오. 옛날에 그 집에 살던 가족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두 실종되었어. 그 이후로 그 집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이 마을의 불문율이라오. 우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정말로 이상한 기운이 감도는 장소였고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호기심은 그 집의 비밀을 풀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곳에 다시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결국 우리는 마을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우리는 마을 당국에 그 집에 대해 알렸고 마을 당국은 그 집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집에 대해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떠난 후 우리는 다시는 그 산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겪었던 일들은 오랫동안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어두운 밤의 정체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공포로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그날의 기억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가끔 만나면 그때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그 일을 잊기 위해 애썼지만 어떤 친구는 그날의 일을 더 깊이 파헤쳐보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그날의 공포를 극복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서 온 편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편지에는 우리가 조사 요청을 했던 마을 당국에서 보낸 것이었어요.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러분이 알려주신 폐가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 결과 그 집은 매우 오래된 저택으로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그 집에서 발견된 일기장은 실제로 그 집에 살던 사람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과 일기장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그 집이 실제로 어떤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그 집은 철거될 예정입니다. 이 정보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고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주었고 그날의 경험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비록 그 집의 비밀을 완전히 풀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나 다시는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